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민선 8기도 이제 후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경기 침체와 전국 혼란으로 지자체 살림살이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역의 민생과 발전을 이끌어야 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자, 2025년도 벌써 한 달 하고도 이제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혼란한 정치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시간은 흘러가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민생에 대한 어려움은 깊어지고 있고 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모습 아닌가 이런 우려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요. 구청장님께서도 이제 새해 시작되고 난 이후부터 시급하게 챙겨야 되겠다 싶은 게 굉장히 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두고 보십니까? 네, 아시는 것처럼 작년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이뤄지고 나서 전국이 이제 혼란의 도가지로 지금 빠졌는데요. 사실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민생입니다. 민생이란 말 그대로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민생 문제가 너무 오랫동안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힘들어지니까 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께서 하신 말씀들을 들어보면은 IMF 때보다도 더 힘들다, 또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고 계셔서 정부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좋겠지만 그렇다고 한없이 정부만 볼 수가 없어서 저희 광산구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민생 문제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일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광산구는 특별하게 새해 시락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고요. 또 이 민생경제가 회복된다는 것은 단순히 한두 가지 정책을 추진한다는 게 지금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전반적으로 잘 살피고 또 잘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21일 날 기업 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노동계, 학계, 종교계, 또 기관 할 것 없이 전체가 다 모여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비상경제 회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21개 동을 제가 돌면서 주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민생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정책이 가장 효과적일 것인지 이런 주민들의 의견들을 직접 듣고 이런 것들 종합해서 3월 정도면은 저희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그 대책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구청장님께서 이 지역들을 직접 돌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고 어려움을 직접 듣는다고 하시니까 뭔가 좀 이제 이런 것들이 정책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좀 효율적으로 좀 집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고 실제로 이제 대화를 나눠보시는 과정 중에 지금 민생경제 회복 관련 종합대책 곧 나올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좀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 저희가 좀 미리 좀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준비하는 그 기간이라서 종합대책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거나 실제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면 무엇보다도 지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힘들기 때문에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점에서 골목형 상점가를 확대한다랄지 또는 오름누리 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경제가 어려울수록 어려운 곳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취약계층이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피부로 이제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산구가 1,000원 한 끼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1,000원만 가지고 오시면 낮에 따뜻한 밥을 드실 수 있도록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도 적극적으로 올해 계속 이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가 그 협약을 이제 체결할 것인데 저희가 2억 그리고 금융기관이 1억 해가지고 총 4억인데 이것에 이제 12배를 이 금융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47억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을 할 수 있는
특례 보증 제도를 저희가 이제 대출 지원을 이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광산형 생활 일자리를 이제 만든다랄지 또 무엇보다도 이제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상반기에 좀 집중해서 신속 집행을 해보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하고 있고요. 또 특히 경기는 심리가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일 아침 7시 반만 되면은 골목 경제를 살리자 또 경제는 다시 살아난다 이런 이제 조끼를 입고 뭐 여러 군데를 돌면서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이 끝나면은 골목에 있는 이제 식당가를 들어가서 또 작은 것이지만 저희들이 뭐 아침 식사라도 하고 또 점심 때는 저희 직원들이 또 꼬녁을 나눠 가지고 가서 식사를 하면서 저희가 아무튼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사실 이게 큰 뭐 매출에 큰 뭐 도움은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도 상인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아무튼 재밌게 아무튼 의욕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민생이 어렵다라고 하면 또 자연스럽게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게 일자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일자리가 생겨야 이 민생 경제도 당연히 잘 돌아갈 수 있을 텐데요. 광산구에서 또 청장님이 특별히 추진하고 계신 지속 가능한 일자리 특구 사업,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더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사업을 하게 된 배경부터 뭐 간단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이 지금 양극화나 불평등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고 시간이 가면서 이게 개선되기는커녕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 때문에 더 그 심각성이 이제 더해진 것 같은데요. 사실 양극화나 일자리가 어디서 오는 거냐라고 한다라면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대표적인 게 이제 소득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소득은 또 일자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 내의 양극화를 줄인다라면은 이 양극화 문제도 상당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일자리 총 어떤 이제 상황을 살펴보면 좋은 일자리보다는 나쁜 일자리, 그러니까 가기 싫어하는 일자리가 이제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대기업 유치랄지 또 대기업의 어떤 투자를 통한 일자리 확대 이런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일자리 질을 어떻게 개선하느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작업을 지금 광산구에서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이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자꾸 정부나 기업의 어떤 투자나 지원을 바라고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서는 쉽게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것이니까 우리 지역의 생존과 시민들이 어떤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것인지 또 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과 준비가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다 충실히 하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쭉 해왔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리 시민들을 모아서 일자리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들을 저희가 했었고요. 그리고 그 질문들이 모아지면 올해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하반기에는 실제 광산구 내에서 작은 것이라도 실행으로까지 이어가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속 가능한 일자리 특구 사업 남은 임기 동안 또 한 해 한 해 어떻게 성장하는지 또 어떻게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으로 되돌아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산구 하면 이제 또 교육 환경에 대한 문제도 이제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난해 11월에 작년 11월에 이제 구청장님 당시 이제 저희 프로그램 나오셨을 때 광산교육지원청 설치 문제 이거 좀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좀 상황들의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사실 그 법제화 단계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도 지금 광산 구민들이 원하고 있는 게 교육 환경 개선 문제인데 다행스럽게 교육부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광주 교육시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을 신설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이양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걸 법제화하기 위해서 그 법안을 이제 개정하기 위해서 개정안이 지금 발의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또 시급하게 해야 될 게 교육지원청을 만들려면 예산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교육청 그리고 지역의 정치인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이 준비들을 하고 있는 이제 상황입니다. 네. 자, 지난주에는 또 2025학년도 광주 시내 고등학교 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급격히 인구가 늘어난 곳이 또 광주에서는 대표적으로 광산구이기 때문에
광산구에서는 이 또 고등학교 배정 때가 되면 원거리 배정 문제가 또 여러 번 계속 제기됐는데 이 청소년들의 통학 불편 문제 이게 해결될 수 있을까? 또 안에 사시는 분들은 또 지역민들은 많이 불편해하시고요. 올해 원거리 배정 상황 좀 나아졌습니까? 네, 나아지긴 나아졌는데 아직도 이제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제 다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행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구청이나 또 시교육청에서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개선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지난 1월에 시교육청이 이제 자료를 발표했는데 2025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배정 결과를 발표를 했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배정 대상자가 3,835명이에요. 이 중에 광산구에 있는 11개 고등학교에 배정된 인원이 3,096명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광산구가 아닌 타 구로 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 인원이 739명인데 작년에는 1,152명이었어요. 그러니까 400명 이상 지금 줄어들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완전히 해결이 안 됐는데요. 이렇게 이제 줄어든 요인이 몇 가지 있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광산구의 명진고등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작년에 신입생을 20명 받았어요. 그랬는데 올해 8배가 넘게 168명을 지금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조건이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광산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이제 민관 협의체가 있는데 이 협의체를 중심으로 시교육청과 다양한 이제 대안 모색들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더 좋아진 이제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남아 있기는 한데 2027년이 되면 가칭 광산 고등학교가 개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지금과 같은 문제는 대부분 다 해결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한 단계 한 단계씩 지금 겪고 있는 지역의 불편들이 조금씩 해소되는 과정을 보니까 좀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네. 듭니다. 자,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739명의 광산구 거주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또 대책을 따로 준비하신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광주시 그리고 교육청과 계속 이 문제를 함께 이제 협의를 해왔었는데요. 타 자치구 학교로 배정된 그 선언지구 학생들을 위해서 버스 노선과 이제 배차 간격을 이제 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곡 38번, 선우 14번이 대표적인 것인데요. 1곡 38번 같은 경우는 15분이었는데 배차 간격이 10분으로 단축을 하고 선우 14번 같은 경우는 12분이었는데 10분으로 이렇게 이제 단축을 했고요. 특히 올해 광주시가 도입한 광주 이제 G패스라는 게 있어요. 이걸 이제 활용하면은 뭐 당연히 그 버스 이제 비용으로 들어가는 이제 요금도 한 절반 정도면 되기 때문에 아무튼 버스 단축과 시간 단축과 비용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네. 자, 광산구의 교육 환경 이야기 해봤고요. 생활 인프라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최근에 나온 뉴스긴 한데 좀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와닿는 뉴스여서 제가 이걸 한번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광산구가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불법 정치 현수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부분 정당 현수막이 많기 때문에 이 정당에 소속돼 있는 단체장이신 상황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이거 시민들이 엄청나게 불편해하지만 잘 개선이 안 되는 네네. 사안이었거든요. 어려운 결정이셨을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담도 많았고 사실은 욕도 많이 먹었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현수막을 깨끗하게 정비한 건 좋은데 왜 정치인들 현수막에 대해서 눈 감고 있느냐? 또는 우리 현수막도 철거하고 정치인의 현수막도 철거해야 되지만 왜 또 과태료는 우리에게만 부과하고 그걸 부과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았었고요. 또 언론에서도 저희가 많이 두들겨 맞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건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1년에 광주시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수십억에서 사실은 100억대 이상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법 현수막이 도시미관을 해치는데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보행자나 운전자들의 그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또 이제 불법 현수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비를 이제 철저히 해왔었는데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나 그 반칙이나 특권이 허용돼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일 처리 과정에서 저희가 공평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성하고 일부의 저항이 있더라도 정말로 동등하게 일처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런 이제 생각 속에서 이번에 그런 이제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광산구의 이제 결정이 또 어떤 효과로 또 나올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영향으로 광주 지역 또 다른 지자체까지도 좀 많이 퍼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 건데 어떤 사람은 이를테면 혜택을 보고 어떤 사람은 법을 적용받고 이러면 법 체계가 다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런 점을 좀 크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 광산구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면적이 넓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복합도시라는 점이 특징인데요. 개발된 도심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환경 격차가 크다는 지적은 꾸준히 지적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본격화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정부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이제 농촌 지역이 해당될 수 있는데요. 오래된 생활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개선 사업으로서 이제 공모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2년 연속 공모 사업에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요. 국비 이제 40억 포함해서 총 57억 원을 투입해서 이제 기선 사업을 이제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마을의 이제 생활 인프라를 이제 개선하고 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이제 도모하는 이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광산구 이제 대표적인 농촌 지역인 이제 삼도에 운평 이제 새뜰마을이랄지 또 비아 큰도랑질 마을 이런 곳이 이제 대상지라고 이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곳 이제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곳의 재개발을 통해서 또는 뭐 아파트를 대규모 들어서거나 이런 건 안 하지만 현재 살 수 있는 조건 속에서는 굉장히 마을의 어떤 이제 여건들이 좋아지는 이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광산구 지금 좀 전에 무슨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 이제 이런 성과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에 잇따라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들이 앞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광산구의 지금과는 좀 달라진 모습, 좀 변화된 모습을 이 공모 사업들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게 될 텐데 뉴빌리지 공모 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좀 궁금하던데요. 뉴빌리지 공모 사업 어떤 겁니까? 뉴빌리지 공모 사업은 사실 그 도심이 형성되면서 꽤 오랫동안 재개발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마을 자체가 개선되지 못한 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너무 많이 자랑을 해가지고 정말로 이제 좀 쑥스럽긴 합니다만은 이 사업은 광산구가 광주에서 유일하게 지금 선정이 됐고요. 약 200억이 들어가는 곳인데 정부로부터 100억 가까운 돈을 우리가 이제 지원을 받게 됐어요. 98억을 지원받는데 우산동이 지금 바로 그 지역인데요. 예를 들면 우산동에 가면 항상 저에게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학교를 갔는데 초등학생들이 통학로가 없어가지고 차하고 뒤엉켜 있는 거예요. 송우초등학교라고 있는데 이런 이제 통행로가 이제 확보된 것이 확보 이제 시킬 수 있는 것이 아주 큰 이제 성과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이제 복합 문화 이제 돌봄 시설을 만든다랄지 또는 이제 공영 주차장을 만든다랄지 또 어린이 뭐 테마공원을 만든다랄지 이런 이제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서 우산동이 이 사업 이후에는 획기적으로 변화된 또 주민들의 삶의 어떤 질도 더 좋아지는 이런 효과를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역시 또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 중에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개발 제한 구역 주민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말 그대로 개발 제한 구역 때문에 이제 재산권을 누리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한 어떤 지원 사업들의 내용일 텐데 이것도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혹시 광산구에서 애호박찌개로 유명한 곳이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평동이죠. 평동. 네, 맞습니다. 평동인데요. 그 애호박찌개로 유명한 그 집에서 가까운 곳에 평동 호수란 곳이 있는데 이 평동 호수가 100년 된 호수입니다. 100년 된 호수인데 사실 호수라는 것은 저희가 어감이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호수로 명칭을 바꿨고 그전에까지는 평동 저수지였는데 이곳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주 그 다양한 동식물들이 이쪽에 이제 살고 있고 또 자연 경관도 굉장히 이제 빼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은 항상 말씀하시는 게 평동 호수를 어떻게든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 주민들의 40년 수건 사업이었지 이게 효과는 뭐 진전된 건 이제 없어가지고 효과를 이제 보지 못했어요. 근데 다행히 저희가 작년에 이곳에 대해서 이제 국토로부터 돈을 이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개발 이제 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에서 이제 선정돼 가지고 저희가 20억 원을 이제 확보했고요. 또 행안부로부터 저희가 또 8억을 이제 확보해 가지고 평동 호수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 순환길이 지금
한 4km 가까이 돼요. 이쪽이 이제 순환길을 둘레길을 이제 조성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이곳에 전망대를 만든다랄지 포토존을 한다랄지 또 휴식 공간을 만든다랄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할 계획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공사가 끝나고 나면 많은 시민들이 와서 쉴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는 이런 공간이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광산구에는 또 볼거리, 즐길거리도 굉장히 많이 있죠. 문화 관광 관련된 분야들, 또 광산구에서 많은 변화들, 또 발전들, 새로운 모습들이 또 시민들, 관광객들을 끌고 있는데요. 광산구가 100여 년 전 강제 이주의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이 고려인들의 후손들이 모여 사는 고려인 마을이 조성돼 있죠. 이 광주 광산구에 있는 고려인 마을은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규모가 있는 고려인 마을, 또 유명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좀 새롭게 단장을 해서 저희도 한번 보도를 했던 것 같고 좀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고려인 마을이 좀 어떻게 변했습니까? 네, 일단 뭐 지향점은 서울의 이태원을 그러니까 하드웨어로 본다면 서울의 이태원을 이제 만드는 것이고요. 또 이제 소프트웨어로 본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주민과 이주민이 조화롭게 사는 곳을 만드는 게 이제 저희가 이제 목표를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 그 광산구 중에서 이제 올곡동이 그러한 곳인데 중앙아시아 이제 역사 테마 관광지구 조성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이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한 가지로 저희가 이제 추진을 했는데 약 6개월간에 걸쳐서 중앙아시아 그리고 고려인 문화를 표현한 64점의 예술 작품을 마을 곳곳에다 이제 저희가 설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한눈에 보더라도 야 정말 바뀌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연해주 독립문을 이제 재구현한 3.1 독립운동 기념문도 이제 만들어놨고 또 중앙아시아풍의 아치 조형문을 만들어놨어요. 고려 사람이라고 했고 그리고 1937년 이제 아픈 역사인데 고려인들이 탔던 열차를 형상화한 이주열차 조형문 등을 이제 만들어놔서 가서 보면 야 작년하고 달리 뭐가 좀 많이 바뀌었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한눈에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단순히 이런 것을 그냥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면에 이제 숨겨져 있는 이런 것들도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또 뭐 문화해설사들이 할지 이런 것들을 잘 배치해 가지고 아마 갔다 오시면 정말로 많은 것들을 보고 듣는 이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눈도 뭐 그치고 그랬으니까 한번 다녀오시죠. 네. 방금 이제 구청장님 설명해 주셨을 때 옆에 화면으로 여러분들이 보셨던 형형색색의 어떤 벽면들 또 조형물들 이런 곳이 바로 지금 고려인 마을인데요. 저도 몇 년 전에 취재 때문에 다녀왔을 때 그때랑 비교해도 굉장히 많이 달라진 모습이 보입니다. 한번 직접 가보셔서 새로운 문화, 새로운 느낌 얻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려인 마을처럼 광산구에는 외국인 주민이 유독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18년 전부터 이어온 세계 시민 문화 행사가 지난 가을에는 광산 세계 야시장으로 새롭게 진행이 되면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진행 계속 하실 예정이시죠? 네네, 뭐 올해는 오히려 작년에 저희가 시범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작년 성공을 발판으로 해서 올해는 좀 더 넓게, 좀 더 깊게 가볼 생각이고요. 예산도 한 2배 정도를 저희가 더 증액을 해서 준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실 저희는 저희가 목표한 것들을 그렇게 많이 뛰어넘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실 줄 몰랐어요. 저희가 목표했던 분들이 한 2,00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3만 명이 다녀가셨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이 오셨는데 단순히 이제 많이 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행사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들을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올곡동에 숨겨진 이 멋진 것들을 많이 이제 알릴 수 있어서 좋았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 이 인근에서 영업을 하신 분들이 사실 대박이 났습니다. 뭐 오후 3시 뭐 4시 되니까 물건이 없어서 다 못 팔 정도로 이렇게 이제 대박 났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올해도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3만 명이 발길이 이어졌던 세계 시민 광산 세계 야시장 올해는 또 어떤 모습으로 꾸며질지 기대가 좀 됩니다. 자, 경제도 정치도 모두 어려운 시기다. 뭐 저희 오늘 대담 첫 머리부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했는데요. 이 어려운 시기지만 앞으로도 많은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지역민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정말 그 12월만 아니었다라면 너무 행복한 한 해였어요. 12월에 뭐 느닷없는 비상계엄도 해버리고 너무 안타까운 항공기 사고도 있어서
정말 다들 이제 가슴 아파했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저희가 가장 많은 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또 사업비도 많이 확보했고 또 광산구의 잠재력들을 그야말로 보여주는 이런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두 우리 공직자들의 뭐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자치력이 이제 빛나는 한 해였다고 생각하고요. 올해는 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지금 민생의 회복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시민들과 함께 민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광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역동적인 공간이기도 하고 가장 다양한 연령대 또 다양한 모습 또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광산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광산구 올 한 해 또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많은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 구청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최근 주변에 조기 대선 출마 뜻을 밝힌 김영록 전남지사가 여러 전국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며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났고 그제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어제는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잇따라 만나 지역 현안과 현 시국 상황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어떤 생각과 계획인지 여의도 초대석 김영록 전남지사에게 직접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영록 지사를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만나셨다고 하는데 현 시국 상황에 대해서 뭐 어떤 말씀을 나누신 건가요? 우선 이재명 네. 대표를 만난 것은 네. 우리 전라남도의 현안이 두 가지 있거든요. 네. 국립의대 문제, 국립의과대학 전라남도 통합대학교에 반드시 유치해야 되는데 3월까지는 정원 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대타협을 통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네. 의과대학이 전혀 없는 전라남도의 국립의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대표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동감하고 지원하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고 네. 또 무안국제공항도 지난해 연말에 비행기 참사 사고 때문에 네. 굉장히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를 해야 될 거냐 하는 그런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유가족 대책에 필요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네. 빨리 제정해 달라 하는 말씀도 드렸고 또 무안공항 활성화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 시국과 관련해서는 네. 정말 현 시국이 비상한 시국이고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정말 나라를 대한민국을 하루아침에 후진국 나락으로 떨어뜨렸는데 지금 이 혼종 파괴 세력들이 너무나 지금 변명을 떠나서 바로 하고 있다, 날뛰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한 분도 계십니다. 네. 이럴 정도로 나라가 어지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결국은 헌정 질서를 빠르게 회복해서 나라를 정상화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데 네. 뜻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네. 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방금 저한테 이제 앞으로 대선 국면에 나설 네. 거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선 먼저 이 헌정 질서를 빨리 바로 세우고 네. 윤석열 대통령을 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파면을 빨리 해서 나라를 안정시키면서 그다음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저도 참여를 해서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경쟁하면서 치열하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은 하나 드렸는데 기승전결로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아까 질문을 여러 개 하신 것 같은데. 일단 반헌법적 내란 세력 준동 이거 막아내야 된다 뭐 강조하셨다고 들었는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보면은 반헌법 세력 그거 이재명 세력 아니냐 조기 대선하려고 대통령 탄핵해서 끌어내린 거 아니냐 뭐 정치적 모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 정말 너무나 어이가 없잖아요. 네. 그 옛말에 적반하장이라고 있는데 네. 도둑이 매를 든다. 뭐 그런 격 비슷한 거죠.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정부 여당 세력들이 네.
한마디 사과 반성도 없이 오히려 그 모든 잘못을 야당 대표, 야당 민주당에게 떠넘기고 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꼭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와서 네. 대통령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네. 찬성하느냐? 그랬을 때 우리 국민은 다시 경각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네. 야당한테 떠넘기면서 결국은 조기 대선 국면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뭐 호수 위에 뜬 달 그림자를 쫓는 것 같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좌절하고 일국의 대통령이 정말 책임진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사과 한마디도 없이 호수 위에 뜬 뭐 달처럼 생각한다 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12상 비상계엄 시에 군인들이 총 들고 국회에 왔는데 국회 선포로 왔었겠어요? 그러면 선관위를 헌법기관을 부정선거 기관이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 기밀 문서를 탈취까지 하려는 시도를 했잖아요. 그걸 국민들이 다 눈으로 봤는데 네. 그것을 달그림자로 표현합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거고 너무도 이것은 명확관하게 나와 있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 태양을 가리려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이가 없는데 그런데도 일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간다. 네. 또 탄핵 반대 세력이 강하게 지금 일어서고 있다. 이런 부분은 결국은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두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권은 결코 민주개혁 세력한테 내줄 수 없다. 결국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근데 내란 아니다. 탄핵 당할 일 안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조기 대선을 가정해서 하는 거는 모순 아닌가요? 그게 모순이죠. 그러니까 모순인데 야당 탓이다. 예.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반성이 전혀 없어요. 야당 탓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어제 헌재 변론기일 7차 변론기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국회 대통령이 가는데 야유만 하고 뭐 예산 삭감하고 공무원들 줄줄이 다 탄핵시키고 그래서 내가 계엄을 한 거다. 비상계엄 이거 정당한 거다.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확신범처럼 느껴지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이분이 다시 계엄전으로 돌아가면은 다시 또 계엄을 할까요? 본인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봤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네. 많이 다시 돌아온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네. 가정한다면 다시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다시 비상계엄 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럼 또 깜빵 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네. 정말 그 비상계엄 말고도 긴급 재정명령, 재정경제 명령이라는 것도 네, 있어요. 네. 그런 것도 경제적인 조치거든요. 긴급 재정명령도 함부로 발동해서는 안 되지만은 뭐 그런 정도 했으면 또 좀 이해라도 할 수 있었을란가 모르는데 네. 이건 비상계엄은 21세기 대한민국 선진국에 이르는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냐. 그래놓고도 반성 한마디 안 하고 네. 호수위에 있던 달그림자 이것은 과대망상 아닌가. 그리고 책임을 질지 모르는 과대망상 그런 정치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이재명 때리기 뭐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글을 적으셨던데 이거는 거꾸로 그러면 당내에 이재명 때리기 기류나 흐름 같은 게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과가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 될 때까지는 힘을 모아야 될 때다.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결정난 것처럼 하고 대선 국면에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당연히 헌법재판소 파면이 돼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때 그때 가서는 이재명 대표도 비판해야죠. 왜 비판 못합니까? 건전한 비판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 민주개혁 세력의 승리에도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다 보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비판합니다. 근데 네. 지금은 힘을 모아야 될 때다. 그런 뜻이지. 예를 들면은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뭐 지적하고 때리기를 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될 게 안 되고 그런 게 있나요? 그런데? 저쪽에 이제 예를 들면은 극단주의 세력들이 네. 모든 것을 지금 이재명 대표 탓으로 돌리고 있잖아요. 권성도 대표마저도 야당 탓이다. 아니 뭐 12.3 비상계엄 해놓고 잘못해놓고도 야당 탓이라고 하고 있는데 예? 거기다 대고 저까지 예를 들면은 우리 민주당 내에서까지 그래 이재명이 잘못이 많다 이렇게 했어야 되겠느냐. 지금은 힘을 모으고 권성동이 너무 말이 틀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 윤석열, 이재명 동반 청산이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네. 그 잘못을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네. 잘못한 걸 명백히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됐는데 그 비상계엄을 그래도 국회에서 빨리 해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던 야당 대표에게 꼭 그렇게 지금 시국에서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때인가? 저는 예를 들면 뭐 네. 앞으로 선거 국면에서 뭐 네. 뭔 이야기든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 이낙연 대표는 네. 그러면 책임에서 자유롭습니까? 전에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그때 그것을 뭐 추윤 대전이라고 할 때 총리로서 역할을 다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사태에 대해서도 그럼 이낙연 총리도 책임이 일단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책임져야죠. 그렇게 따지면 모든 것을 그렇게 따져가면은 네. 이낙연 총리도 추윤 대전, 윤석열 대통령 탄생에 네.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원죄가 있는데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제가 보면은? 원죄가 있다고까지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건전한 상식과 정치를 해야지 된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네. 말씀을 드립니다. 대선 출마하시나요? 지금은 네. 제가 결심을 굳혔다고까지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확정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우리 민주개혁 세력들이 힘을 모아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겠다. 그리고 파면 결정이 나온 이후에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출마 선언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의 문제지 출마는 뭐 기정사실화 하시는 것 같은데. 결심을 굳혔다. 그렇게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이른바 잠룡으로 거론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김영록 지사님은 의외네 왜 저분이 저 사람이 이렇게 약간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네. 김영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오랜 그 관료 생활 할 때도 항상 성과를 내왔고 네. 그리고 국회의원을 2번을 했고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할 때도 네. 정말 그 살충제 계란 파동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 현안들을 국지간 현안들을 잘 처리를 했어요. 네. 그리고 전라남 도지사 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서 성과도 많이 내서 뭐 이런 말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네. 도지사 직무수행 평가에 22개월 1위 한 경우는 없었거든요, 역대. 이제 그런데 뭐 그런 부분 갖고 말하려는 건 아니고 네. 일 열심히 했던 사람은 자격이 없나 이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정치가 지금 이전 투구처럼 싸우는 것만 크게 부각이 되고 네. 일 열심히 하고 일 잘하는 사람은 부각이 안 되고 정책으로 승부한 사람은 부각이 좀 안 되는데 앞으로 정치는 대한민국을 끌고 갈 것은 정책으로서 승부하고 대통합 정신으로 국민들 네. 끌고 가는 그런 정치가 필요한 거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김영록 같은 사람은 네. 왜 도지사 하면서 싸우지 않았냐? 그러면 도지사가 예산 많이 따오고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되지. 싸우는 일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하게 됐지. 도지사가 왜 안 싸웠냐고 저한테 타단다면 그것은 말이 안 맞는 이야기죠. 누가 왜 안 싸웠냐고 하시는 분이 있나요? 그런 분도 있어요. 왜 안 싸웠냐고. 왜 지금 와서 싸우냐고. 지금 윤석열 정권이랑 지금 와서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도 네. 이런 12.3 비상계엄 상황에서 나라가 흔들릴 때 네. 저도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노력을 나름대로 기여하도록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그런 면에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뭐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나도 대선 주자급이다. 몸값을 좀 높여보려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뭐 말은 있을 수 있죠. 여러 말을 쓸 수 있는데 네. 저는 몸값은 이미 높여졌지요. 뭐 더 높일 거 없습니까? 도지사 2번 했고 네. 저 장관도 했고 사실은 이제 대선 후보로서는 처음 나서서 그런 거지. 네. 저를 또 아는 분도 많이 있어요. 대선 후보로서 몸값을 높인다? 그것은 나서야 몸값이 높아지는 거지. 나서지 않는데 몸값이 높아집니까? 그래서 나서는 것을 네. 몸값을 높인다?
아니 그러면 나서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은데 나서지 않고 어떻게 그러면은 저 비중이 있는 정치인이 대선 후보로 커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 저는 뭐 몸값을 높인다는 표현 자체가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은 그걸 뭐 아니다고 부정한 것 자체도 정치를 부정하는 거죠. 그걸 안 해요? 자기 비중을 높이고 자기 발언의 의미를 높이고 네. 국가에 기여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국민한테 이야기하겠다는 것이지 어떻게 그것을 좀 표현을 몸값을 높이겠다 이렇게 표현합니까? 제가 좀 물어본 게 민망해지는 말씀을 세게 하셔서. 근데 우리가 흔히 뭐 호남 정치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민주당한테 찬밥 비슷하게 지금 돼 있는 거 아닌가. 당장 뭐 최고위원만 해도 호남 출신이 한 명도 없고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호남 소외 문제?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우리 이제 호남 분들이 김대중 대통령 같은 그런 정말 걸출한 네. 노벨 평화상까지 받고 세계적인 대통령으로 인정받지 않아요. 그런 대통령까지 배출을 했는데 네. 그 이후에는 이제 그런 그 호남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적 인물이 안 나오니까 네. 항상 그런 면에서 아쉬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김대중 대통령에 걸맞는 정치인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호남을 좀 대표해서 네. 그런다고 해서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해서 김대중 대통령님에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만 그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 호남 정서가 정치에서 그래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과거에 우리 나라가 어려웠을 때 네. 양모남 시무국가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호남이 빠진 정치는 상상할 수 없는 거니까 힘을 다 합쳐야죠. 호남도 합치고 영남도 합치고 충청남 남북도도 합치고 다 전국이 그 수도권까지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가 앞으로 머리를 맞대는 과정에서 국민 그 대통합성에서 나라의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가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네. 호남에 지금 큰 정치인이 없다 해서 아쉬워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앞으로 노력해 보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 그리고 가치 측면에서 이른바 호남 정치를 복원해서 호남의 대표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다 뭐 그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그리고 호남에는 항상 불의에 싸워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바로 세웠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런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런 호남의 자부심을 갖고 네. 대변할 수 있는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지 호남만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그런 뜻을 갖고 한번 정치해보라는 뜻이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방 소멸 이거 엄청 뭐 심각한데 인구 대전환 프로젝트 지금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이게 뭐 어떤 건가요? 아 정말 그거 물어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정치하기만 해서 네. 좀 그런데 이제 우리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이 꼭 필요한데 네. 전라남도가 제일 뭐 잘못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가장 멀리 있다 보니까 지방 소멸 위기 지역 1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가 뭘 해주기 전에 우리도 스스로 뭔가 해보자 하는 네. 차원에서 지방 소멸 위기 극복 원년이다. 지난해 그렇게 선포를 했고 저희들이 네. 한 것은 제일 먼저 출생 수당을 지방에서 먼저 주겠다. 전라남도 10만 원, 지방 시군이 10만 원, 20만 원씩을 매월 1세부터 18세까지 18년간을 매월 20만 원을 주는 출생 기본 수당 제도를 올해부터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번 중에 아니라 18살 될 때까지 예, 계속 18세까지 주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제도는 유럽에서도 유럽 선진국들이 다 하고 있는 제도인데 저희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네. 한 번에 1억 주는 것보다는 매월 출생 기본수당, 양육수당 이렇게 매월 주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 생각이 돼서 먼저 전라남도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해 전라남도가 예를 들면 500명 이상 7,800명 정도 출생아가 있었는데 매년 한 8,300명으로 늘었거든요. 500명 이상 늘어났고 네. 프로테지로는 6.5%가 늘어나고 출생률, 출산율로 보면은 0.97이 이제 1.1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괄목할 만한 지금 출생 증가가 있는데 네. 전라남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네. 국가도 이제는 20만 원 정도 매월 출생 기본수당, 보육, 양육수당처럼 18세까지 선진국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도 주라.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행정 통합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오늘 여쭤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마무리 혹시 강조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은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나라가 어렵고 경제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네.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에 어떤 어려움도 딛고 일어서는 그런 불굴의 의지를 보여줬고 우리 국민들 저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고비를 잘 넘겨서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 과거의 압축 성장의 아픔을 깨끗이 씻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서 국민 대통합 속에서 선진국으로 우뚝 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치를 잘 하겠다. 저도 거기에 일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기 대선이 실현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모셔서 말씀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2025 넷플 스릴러 이 동네 강간범이요. 조사하면 다 나오잖아요. 광기 터짐 개시록 갈등 일부러 이러는 거야? 터짐 84제곱미터 몰입감 터짐 누굴 죽이면 되니? 악연 터지고 또 터지고 계속 터질 2025년 준비됐어? 넷플의 새로운 스릴러 넷플릭스. 요즘 소파 다 잘 닦여요. 소파가 원단 자랑뿐이라면 그건 당연한 소파일 것. 자코모는 아니지. 이것이 1등 소파 브랜드의 프리미엄 정신. 패브릭 소파도 결국 자코모. 2월 12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